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오늘 영남 해안에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높은 파도에 제주에서는 낚시객 1명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남마돌이 관통할 일본은 수십 년 만의 재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틀 연속 강진이 발생해 다리와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 등 큰 피해들이 속출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환태평양 지진 때 이른바 불의 고리에 심상치 않은 지구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오선의 주호영,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영빈관 신축 논란 등을 놓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 열도를 따라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특히 2주 전 태풍 흰남노의 피해를 입은 남해안 일대가 비상인데요. 부산에서는 오늘 10m 높이의 파도와 순간 최대 초속 35m의 강풍이 불 전망입니다. 부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하동원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부산 해운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면서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부산은 오전 10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높이 10m가 넘는 파도가 예상되는데요. 2주 전 태풍 흰남노 상륙 당시 17m 파도에 큰 피해를 입었던 마린시티 등 해안가 주변 상가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상인들은 가게 앞에 나무 합판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를 쌓아둔 상태입니다. 부산에는 순간 최대 초속 35m에 이르는 강풍도 불 전망인데요.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에는 빌딩풍까지 겹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부산에는 40대 여성이 강풍에 쓰러진 화분에 다리를 다치는 등 피해 신고가 60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해안가 도로 등 30여 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80mm 비가 내릴 전망인데 지난 태풍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은 아직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아 초비상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장갑차와 고무보트 등을 각 소방서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일본 열도를 관통하게 됩니다. 일본은 초비상인데요. 지금까지 최소 30명이 부상당했고 약 880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남마돌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피해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차창 밖으로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잠긴 채 물살을 헤치는 버스 안으로 흙탕물이 들어찹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강풍이 불었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시내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남마돌은 어제 저녁 9시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로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현에는 어제 하루만 평균 한 달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특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정오까지 최대 500mm 비가 내릴 것이라며 홍수와 산사태를 경고했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바람과 파도가 예상된다며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피난 권고 대상은 413만 가구 883만여 명에 달하고 전국에서 최소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규슈 지역에선 33만여 가구 이상이 정전됐고 교통대란도 벌어졌습니다. 규슈 신칸센과 상요 신칸센, 도카이도 신칸센의 운행이 중단됐고 7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남마돌은 일본 열돌 관통해 모레 오후 홋카이도 동쪽 해역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대만에서는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대만 당국은 더 큰 여진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대만 서쪽의 한 스포츠 센터입니다. 배드민턴을 치던 시민들이 뒤로 물러나더니 갑자기 건물 천장이 무너지자 황급히 대피합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았고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또 선로에 정차된 열차가 탈선하고 다리가 무너져 도로가 끊겼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4분쯤 대만 동부 타이둥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강진으로 대만 동부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하고 다리와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很恐怖啦，有一点吓到了。昨天很多东西倒下来这样。 전조 지진은 17일 밤부터 시작돼 7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대만 전역과 중국 푸젠성, 광둥에서 전등이 흔들리는 등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또 대만과 인접한 일본에서도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상에서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되는데 야당은 논란 끝에 철회된 영빈관 신축 문제를,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를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본격 추궁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빈관 신축 추진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 같은 주장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으로 물타기 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일축했던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법인카드 유용의 혜택을 이재명 대표는 받은 바 없는지, 정말 몰랐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으로 출국한 어제 오후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두구육, 신분구 같은 발언이 당의 통합을 저지하는 해당 행위라고 본 건데요. 윤리위원은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명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한 일요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3시간여 논의 끝에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이 전 대표는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공개 직후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앞으로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미 당원권 정지 상태인 만큼 이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나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국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썼다고 징계한다는 것이라며 유엔에서 인권활동을 한 이 위원장에게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 인권규범을 바친다며 받아쳤습니다.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한편 경찰은 지난 토요일 이 전 대표를 불러 12시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접대와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수사 결과 역시 전국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통령 지시로 철회된 영빈관 신축 계획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 외교전을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인터뷰 내용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한 핵 위협에 놓여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입니다. 약속 조건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하는 것이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 대응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아니면 다 된다는 ABM, 즉 애니싱팟 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 없음과 외교적 무지를 변명하려고 지난 정부 정책을 깎아내린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 논란이 됐던 뉴욕타임즈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았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친구는 북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 인터뷰를 두고 이제 공방이 오가는 것은 새 정부와 전 정부 간의 이 대북 정책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었던 그 화려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대북 정책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때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허탈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구애, 그에 따른 어떤 비핵화를 원했던 그런 정책 추진이었는데 나온 것은 결국 비핵화라기보다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핵 위협이 더 고조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담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겠죠. 일방적인 구애, 유화 정책만이 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인데 지금 그 믿음은 5년간의 정책 추진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니까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조금 더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앞두고는 남북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사이에 있었던 합의는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전 정권을 좀 비판하는 것과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정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란 건 이념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해서요. 따지고 보면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이게 급반전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대북 정책 자체는 결국엔 이어달리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아예 지워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잘된 부분들은 잘된 대로 가져가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가고 이런 자체가 되어야만 지금 북한과 우리가 지금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했을 때 자꾸 이런 식으로 대북 정책이 바뀌면 북한이 이용당할 수가 있다. 이런 염려들을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지금 제 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치쇼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게 부족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대북 관계를 한번 뭐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좋았지 정치적 쇼라는 규정 속에서 폄훼를 하고 그 폄훼를 한다는 자체를 기반으로 지금의 대북 정책의 어떤 근간을 이루겠다. 이거는 조금 미숙하신 것 같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는 대북 정책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는 협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고 보수 정부는 말하자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뭔가 어떤 한반도의 어떤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념적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남북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행돼야 된다 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진보 정부 인사로서의 당연한 발언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보수 정부의 수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다만 지난 정부를 다 지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쇼 발언은 이번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은 아니고 과거에 했던 발언을 네, 뉴욕타임즈가 소개한 것이다. 이런 부분 좀 정정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듣고 또 보셨겠지만 뉴욕타임즈의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전 정권을 좀 비판하는 어조를 좀 보였습니다.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뭐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정권이든 정권 성격을 막론하고 다 실패해왔다는 걸 인정해야 그게 이제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수 정권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정권 붕괴론, 북한 정권 붕괴론 이런 것들을 기다렸던 상황이었고 진보 정권에서 자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고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기조에 의해서 해왔거든요. 예. 북한은 계속 핵을 폐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 다 실패해왔고요. 그걸 양쪽 다 인정하고 뭔가 여야가 함께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기조로 만들어야 될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번 뉴욕타임스 인터뷰도 국내 언론이 여러 가지 그 전제하는 데 있어서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치적인 쇼로 평가해 왔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내용을 확실히 들어보면 남북 관련 여러 회담 등이 정치적 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해왔던 말이 그거거든요. 예. 그 말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9.19 군사 합의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이 그 전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우리는 비핵화할 의사가 없고 어떤 경우에 핵을 쓰겠다 하는 것을 법제화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군사 합의를 지켜야 할 그 전제가 깨졌는데 우리만 지켜야 한다? 그건 안 된 거죠.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뭐 우리 현 정부든 아니 뭐 전 정부든 북한에 촉구할 것은 뭐냐면 남북 군사 합의 왜 지키지 않느냐? 현재 전제가 된 비핵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것도 없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는 그야말로 그것은 남북 군사 합의를 완전히 정면을 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사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할 것은 우리 정부도 물론 이제 뭐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 되겠지만 북한 정권에 가장 먼저 촉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방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을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국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추모하는 그다음에 리셉션하고 세계인데 최근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게 막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라도 숙소 들어갈 때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잠시 그래요. 컨디션 관리 다 하십시오. 그래요. 예, 이번 순방에서는 한미 또 미일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꼭 동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국 이래 배우자가 있는 대통령은 해외 순방할 때 거의 대부분 배우자와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왜 꼭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동행해야 되느냐 말은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예. 정쟁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산도 들어가는데 왜 가느냐. 그럼 고민정 의원 청와대에서 대변인 할 때 그때 김정숙 여사 순방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왜 단독 일정이 없느냐. 단독 일정이 있으면서 뭔가 대통령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영부인으로서 어떤 외교 행보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단독 행보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예산이 더 들었다느니
어떤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정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아마 고려돼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좀 최소화된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정치권의 논박거리가 될 소지가 있느냐,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정쟁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영부인의 순방 동행은 외교적인 이제 관례인데 이게 좀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는 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야죠. 당연히 영부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셔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보조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단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나토 정상회담 할 때 그 김건희 여사께서 뭐 민간인 관련된 1호기 부분들에 관련이 돼 있다거나 어떤 보석 이런 부분들에 논박이 되다 보니 혹시나 또 이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또 외교적 성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사고들이 드러나면 그게 가려질까 봐 나는 염려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나가서 정말 제대로 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순방 동행 논란에 더해서 이 대통령이 이제 철회를 지시하긴 했습니다만 영빈관 신축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라는 의혹. 자, 이 부분은 야당이 계속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야당은 뭐 비판하는 당이니까, 뭐 제가 오포지션 파티니까 비판해야죠. 그러나 비판도 합리적인 논거가 있고 수긍할 만한 그런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가 높다, 이걸 빌미를 잡아서 뭐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뭐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생각하는데요. 영빈관 신축이 김 여사의 지시다?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박약한 겁니다. 지난번에 아마 대선 국면에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되면서 거기에서 얘기했던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죠. 녹취록 같은데. 이명수 기자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도사가 있는데 뭐 총장님이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총장님이 당선될 거고 당선되면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얘기한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뭐 그냥 옮길 거야라는 뭐 대꾸인지 뭐 어떤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을 그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 옮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좀 박약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영빈관 신축 예산이라고 하시고 김건희 여사 한마디로 책정되는 게 아닌 거죠. 뭐 소요 계획을 잡고 뭐 기재부를 거치고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실제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신분고 그 단어가 맞나요? 꼭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뭐 기자의 질문에 이양희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규정해서 말을 안 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뭐 신군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발언들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표현상의 문제를 많이 들고 있죠. 양도구역이라든지 뭐 절대자, 신군부 뭐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대통령과 또 당에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 비방, 뭐 모욕을 했다.
그래서 당의 통합을 저해했다. 이것이 아마 주된 징계 절차 개시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징계 절차 개시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의문이 있을 텐데요. 저희 당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추가로 징계할 경우에는 이전의 징계보다 더 과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예. 그럼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해졌던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센 징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긴 당원권 정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과되거나 아니면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 탈당 권유할 경우에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제명에 준하는 어떤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요.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가 아니냐. 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정당이라는 게 일단 뭐 당내 당원 당규에 있어서 움직이는 게 있지만 그래도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 이준석 대표라는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다는 건 좀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비대위나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건 사법부의 어떤 결정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다시 비대위를 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28일 날 있었던 윤리를 18일, 19일로 당기고 시기를 그 다음에 발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삼아서 좀 더 가중한 징계를 할 수 있는 2차 징계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준석 대표는 또 법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법 영역 자체를 국민의힘이 들어오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치로 풀 수 있는 일을 사법으로 연장시킨 건 결국엔 국민의힘과 윤핵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눈살 찌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정치로 풀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지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윤리에서 그 이항희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당내에서 용납이 될지에 대해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윤리에서 조금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의한 윤리위원회 긴급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어제 열렸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지난 15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뭐 주장이라고 할까요? 뭐 예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딱딱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 참 집권 여당의 행보가 너무 어설프고 정무 감각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왜 거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하면 뭐 이미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아무 예고가 안 됐었잖아요. 28일 날 징계윤리위원회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됐었는데 갑자기 16일 예고하면서 18일 날 회의를 열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걸 이미 뭐 정보를 알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대로 됐고 예. 마치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자기는 출국하면서 이런 걸 지시해놓고 간 것처럼 자 그렇게 뉘앙스를 풍긴단 말입니다. 이게 참 28일까지 기다렸다 해도 되는 것이고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곧 그걸 기다렸다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이 대표 분명히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 가처분 한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지금 계속 프레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차 징계를 하게 되면 결국 무슨 뭐 말한 것에 대한 이걸 빌미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양두구육, 뭐 개고기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1차 징계할 때도 가처분 신청한다 그랬는데 안 했죠. 그때는 못 했죠. 왜냐하면 그때 만약 가처분 했다면 성상남 문제, 증거인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거거든요. 예. 신문에서. 근데 이번에는 만약 하면은 표현의 자유가 뭐 온당하냐 아니냐 이런 좀 고상한 얘기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처분 신청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싶다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징계할 때 성상남 문제까지 확실하게 해서 하든지 이렇지 않으면 또 끝없는 가처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큐슈 부근을 지나갈 때 가장 우리나라가 영향에 강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또 대피하라 하면 또 위험이 되려고 모르지. 지금 뭐 아직도 복구가 다 된 건 아닌데 이래 되니까. 예,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근접함에 따라서 강한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관련 피해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태풍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이 이제 일본에 상륙을 해서 일본을 관통해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최근접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남 해안 또 이제 강원 영동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현재 태풍의 위치 위력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부근 육상에 상륙을 했고요. 네. 지금은 가고시마 북쪽 240km 육상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중심의 기압이 965헥토파스칼,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37m, 시속으로 환산하면 133km 정도로 굉장히 강한 강도의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풍의 반경만 400km라고 하면은 이 태풍의 중심에서의 초속 한 15m의 바람이 불 수 있는 직경이 800km 정도가 되는 중형급 크기의 태풍이고 지금 경남 해안 지역의 이 강풍 반경에 속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태풍 흰남노도 바람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이번 태풍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보통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를 머금고서 몸집을 키우면서 북상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강한 그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일부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많게는 30mm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번 태풍은 이제 지난번 흰남노와는 조금 다르게 중심이 지금 일본 부근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태풍의 간접 영향권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태풍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 지역이 지난번 흰남노에 영향을 줬던 지역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 태풍은 멀리 있는데 왜 저번만큼 강하느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 태풍의 경우에는 굉장히 덥고 습한 공기를 공급하지만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는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차고 건조한 성격의 다른 공기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 영동 지역에 지금 내리고 있는 강한 비는 태풍의 직접적인 이 강한 비와 바람보다는 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에 대립하는 그런 어떤 불안정으로 인해서 강한 바람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태풍의 중심이 일본을 향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경각심을 놓을 일이 아니라 지난번 흰남도와 못지와는 굉장히 못지않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빠져나가서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주와 부산에서는 벌써 이제 인명 피해도 좀 있었고요. 그런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좀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좀 보시나요? 지금입니다. 지금이고 경남 해안 지역, 지금 육상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들이 지금부터 이제 오후 3시 정도까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흰남노의 경우에는 세력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다행이다.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빠르게 지나갈 경우에는 지금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빨리 빠져나가면 좋은데 이번 태풍의 특징이 조금 위험하고 좀 조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우리가 왜 운전할 때 커브를 틀 때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태풍도 마찬가지로 중위권에 접근하게 되면은 방향을 틀어서 북상하던 태풍이 좀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시점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지금 우리나라를 근접하게 지나고 있는 지금 시점, 이제 새벽부터 오전 그리고 오후까지가 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시점인데 지금 시속 거의 15km 정도의 속도로 굉장히 이제 약한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대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강풍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피해가 올 것이라 그렇게까지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들을 입은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항 쪽이라든지 지금 계속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시 피해가 간다면 이재민들이나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 지금은 뭐 바람이 전보다 약하거나 비의 양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지반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 기초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도나 양의 규모를 떠나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눈으로 보여져는 가시적인 부분에서 뭐 금이 가거나 꺼진 부분만이 사실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가시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침수 직전이고 붕괴 직전인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지금 빠져나가고 나면은 보통 비는 금방 멎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을 건데요. 바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하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 흰남도 태풍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낮 중으로는 태풍의 중심이 좀 일본 이제 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바람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굉장히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울성 이제 그런 해일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파고에 대한 해안가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수요일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좀 태풍의 중심이 빠져나갔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피해가 입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비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안가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남마도리 이제 관통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일본은 거의 뭐 사흘 만에 내린 비의 총량이 1000m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거의 부서질 정도 굉장히 강한 바람, 그리고 인명 피해도 이 부상자가 38명 정도 날 정도, 그리고 추가로도 더 많은 아무래도 일본은 좀 고령 인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추가 피해는 앞으로도 좀 더 발생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특별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특별 경보라고 하는 것은 태풍, 물론 우리나라보다 태풍이라든지 지진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2013년에 중심 기압이 930헥토파스칼 이하로 떨어지는 태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은 특별 경보를 발생을 하는데요. 2013년 이후 제정 이후 2014년과 2016년 이후에 벌써 3번째로 이런 특별 경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 태풍이 굉장히 막강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라는 거는 확실히 증명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수현 기상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황학동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 위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1층 전기제품 수리점에서 시작돼
점포 2곳을 완전히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근 건물까지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맞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돼지 7,0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농식품부는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돼지 전부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의 돼지 농장과 독축장, 사료 공장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 씨가 범행 전 여러 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 직장인 지하철역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 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 씨. 전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수차례 피해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 피해자가 며칠 동안 주소지에 나타나지 않자 전 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 직장 내부 전상망을 통해 피해자 근무 일정을 파악하고 3시간 뒤 신당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관련 합의를 하려고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현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여성을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신당역에는 피해자 추모발길이 이어졌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무조건 공개를 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또. 경찰은 피의자 전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보신 것처럼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전 피해자의 옛집을 찾아가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잇따라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전 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당시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이거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샤워캡은 왜 쓰고 기다리신 거예요? 범행 계획하신 거 맞으세요? 피해자한테 합의 요청하신 이유 있을까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이제 경찰에서는 피의자에게 살인죄 대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살인이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더 무거운 거죠? 네, 형량이 그 범죄의 법정형이 높거든요.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가 7년 이상인 것에 비해서 이제 이 특가법상의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은 법정형의 최하한이 10년 이상. 그러니까 최소 10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더 이제 무거운 범죄인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 경찰에서 이렇게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 가해자의 범죄가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죠. 그다음에 피해자의 동선을 내부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피해자가 갈 곳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던 화장실 앞에서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었다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살해를 했고, 무엇보다도 샤워캡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해자 전 씨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서라고 뭐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자로 보이기 위해서는 뭐 가발을 쓴다거나 모자를 쓰면 되는 것이지 샤워캡을 쓰진 않거든요. 결국은 본인의 채모가 어떤 범죄 현장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예,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범죄고 이제 악랄한 범죄 같은데 결국에는 뭐 신상 공개도 이루어지겠죠. 지금 신상 공개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건데요. 경찰관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신상 정보 이제 공개 규정에 맞는 사건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 신상 정보의 요건이 보면 이런 거예요. 범죄
범죄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엉뚱한 사람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네. 증거가 이제 명확해 증거가 충분하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여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신상 정보 요건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사건이어서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개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셨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살인 사건 10건 중에 6건이 계획 범죄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저도 사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대리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통과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든 부분은 뭐냐면 스토킹 범죄의 형량이 되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최대 뭐 3년에서 5년인데 이거는 3년, 5년은 법정형의 최상향인 거고 네. 그럼 일반적인 사건 경우는 끼케야 뭐 8개월에서 1년 정도 보통 그렇게 예상되고 그것도 그나마 최근에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이 통과가 됨으로 네.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경범죄였거든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변호사 상담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라고 물어보면 이제 형사 고소할 수도 있고요. 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예. 그럼 제가 솔직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실형 선고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선고된다 하더라도 보통 한 1년, 많아야 1년 정도 처벌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엄청 낙심하시면서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고소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정말 답답한 것은 처벌 강화는 답이 안 돼요. 지금 이 3년, 5년의 법정형을 그러면 뭐 10년, 뭐 15년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범죄와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이 아니라 이것은 범죄 예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 같은 거 지급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고요. 예. 지금도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다가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그런 주의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를 규제해야 되고 범죄를 아직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살인죄를 할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뭐 감호나 보호 관찰이나 이런 것에 준하는 정도로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어떤 위치를 스마트워치나 어떤 이런 GPS는 위치를 규제하는 건데 피해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도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그날 어디에서 일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발생된 거거든요. 피해자의 어떤 가족, 그다음에 친지, 직장과 관련된 어떤 일체의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휴대폰 같은 것도 안에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설치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뭐 검색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 정도의 어떤 그러한 감시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당국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산 얘기가 꼭 나와요. 이런 경우는 가해자들로부터 일종의 부담금, 과징금 같은 걸 징수해서 그런 재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대단히 두터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중해 변에 위치한 한 국립공원에서 약 3,3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도굴범의 손을 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모래로 봉인돼 있던 동굴의 입구를 뚫고 내려가니 바닥에는 도자기와 토기들이 즐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팔마임 국립공원에 개발 공사를 하던 중 약 3,300년 전 매장 동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굴의 천장 역할을 했던 바위를 옮기자 2.5m 깊이의 바닥에 유물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도굴범의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A burial cave like this is a once-in-a-lifetime find. To find something intact, sealed, never touched since its first use is such an incredible thing. And it feels like coming out of an Indiana Jones movie. 조리용 그릇, 주전자, 흙으로 만든 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유물들이 기원전 13세기,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서 수입된 것으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을 멍 때린다고 부르죠. 어제 서울 잠수교에서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참가자들이 매트에 앉아 무념무상에 잠긴 채 멍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해서 심박수 측정 결과와 시민들의 투표로 등수를 가리는 시합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이틀 만에 4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재밌는 복장을 입은 사람부터 개성 있는 소품까지 저마다 멍 때리는 모습도 다양했습니다. 과거의 멍 때리기는 비생산적이라는 시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평온한 표정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참가자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은데 오랜만에 머리를 비우고 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태풍 남마돌은 가고시마 북쪽에 육상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과 거리가 가까워진 영남 해안 지역은 지금부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남 해안과 동해, 남해, 제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까지 영남 해안에는 초속 35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또 태풍이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는 점차 더 굵어지겠고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많게는 1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으로도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동해상에서 최고 10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